밀라노 올림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가 9조 원을 쏟아부은 올림픽에서 한국이 247조 원을 쓸어갔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의 공간을 절반으로 잘랐지만 코리아하우스가 문을 열자 명품거리는 텅 비었고 EU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마지막 불꽃이 알프스 상공으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저는 조직위원회 본부 지하 3층 보안회의실에서 제 인생 최악의 보고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경제 분석관이 지난 열흘간 밤을 새워 만든 올림픽 경제효과 최종 보고서.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42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첫 장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가 30년 공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분석관 마테오가 제 맞은편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차장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마테오, 이 숫자가 맞습니까? 3번 검증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에도 교차 검증을 의뢰했고요. 3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이 숫자는 말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분석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이것이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16일간 발생한 전체 경제효과 약 380조 원. 그중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효과가 247조 원. 전체의 65%였습니다. 이탈리아가 7년을 준비하고 9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국가의 자존심을 걸었던 올림픽에서 경제적 과실의 3분의 1을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가져간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 모란디,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올림픽 유치 단계부터 참여해서 7년간 이 행사의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8개월 전 제가 저지른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어리석고 또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되었습니다. 8개월 전 밀라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본부 8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보이는 그 회의실에서 저는 올림픽 기간 운영될 각국 문화관의 공간 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밀라노 시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각국 문화관의 위치가 색색의 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파란색, 독일은 노란색, 일본은 빨간색, 그리고 한국은 작은 초록색 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설 배정국장 루카가 태블릿을 들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차장님, 각국 문화관 공간 신청 현황입니다. 대부분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한 곳이 좀 문제입니다. 어디요? 한국입니다. 코리아하우스 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간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4,800제곱미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루카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라고요? 4,800제곱미터입니다. 참고로 프랑스가 2,200, 일본이 1,800, 미국이 3,100을 신청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지안루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한국이 미국보다 넓은 공간을 요청한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인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좋은 나라입니다. 삼성도 훌륭한 기업이고 현대 자동차도 유럽에서 나름 잘 팔리고 있죠. 하지만 이곳은 밀라노입니다. 패션과 명품의 수도이고 유럽 문화의 심장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올림픽 기간에 보고 싶은 것은 구찌와 프라다의 새 컬렉션이지 한국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근거가 있습니까? 루카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 코리아하우스 실적 데이터를 첨부했는데요. 파리에서 1일 평균 방문객이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만 명이요? 그건 파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파리는 유럽에서 아시아 문화의 가장 호의적인 도시잖아요. 밀라노는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저는 스스로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2,400제곱미터를 배정합니다. 요청의 딱 절반이에요. 나머지 공간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체험관으로 돌리세요. 구찌, 프라다, 아르마니. 밀라노 올림픽의 얼굴은 이탈리아 브랜드여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틀 후 한국 측 올림픽 문화교류 담당관이 조직위를 방문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표정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실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무차장님, 저희는 이 공간으로도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개월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담당관의 눈빛이 왜 그리 차분했는지 저는 8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측이 돌아간 뒤 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에게 최고의 위치를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두오모 광장 바로 옆에 구찌 체험관,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아케이드 입구의 프라다 팝업 스토어, 스칼라 극장 맞은편의 아르마니 라운지, 밀라노의 가장 화려한 거리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세워졌습니다. 반면 코리아하우스는 중심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 옆 부지에 배정되었습니다. 나쁜 위치는 아니었지만 명품 브랜드들의 황금 입지와 비교하면 확실히 한 단계 아래였죠. 저는 그때 정말로 완벽한 배치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이탈리아의 축제이고 그 축제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여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완벽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올림픽 개막 단 사흘 전이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3일 전, 저는 최종 현장 점검을 위해 각국 문화관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관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고 프랑스관은 와인셀러 설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본관은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었고 미국관은 특유의 스케일로 눈길을 끌었죠. 마지막으로 코리아하우스를 향해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개관도 안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카페의 대기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줄의 방향이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 쪽이 아니라 코리아하우스 정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인원이었지만 대부분 젊은 이탈리아인들이었고 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직 개관 전인데요. 제가 경호원과 함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키가 큰 금발의 20대 여성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죠. 코리아하우스 개관일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어서요. 파리 올림픽 때 못 갔거든요. 이번엔 절대 놓치기 싫어요. 그 옆에 중년 부부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왔어요. 한국 김치 담그기 체험이 있다고 해서요. 딸이 한국 요리에 빠져서 온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관 3일 전부터 줄을 서다니 약간 과하다 싶었지만 그래봐야 20명이었습니다. 이탈리아관 개관 행사에는 시장과 장관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으니 규모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일시적인 팬층이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개막 전날 밤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 대기줄이 300명으로 불어나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줄이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팀이 임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야 했고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시모, 코리아하우스 앞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무차장님,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이탈리아관 앞에는 공식 초청자 50명만 와 있는데 코리아하우스 앞에는 일반인 3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텐트까지요? 네. 그리고 거의 다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개막 효과일 뿐이다. 축제 분위기에 들뜬 것이다. 막상 올림픽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경기장과 이탈리아 문화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개막 당일 각국 문화관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관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패션계 인사들이 참석한 화려한 개관식이 열렸고 밀라노 시장의 축하 연설까지 이어졌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이탈리아관을 비추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정오가 되자 제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무차장님, SNS 트렌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이탈리아 트위터 실시간 트렌딩 목록이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1위,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 2위, K푸드 올림픽. 3위, 한국 화장품. 4위, 밀라노 동계올림픽. 5위, K-팝 체험. 제 눈이 멈춘 곳은 4위였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라는 공식 해시태그가 겨우 4위. 1위부터 3위까지 그리고 5위까지 모두 한국과 관련된 태그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왜 우리 올림픽 해시태그가 4위예요? 확인해보니 코리아하우스 개관 이후 2시간 만에 SNS 관련 게시물이 47만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반면 이탈리아관은 8천 건 정도입니다. 47만 대 8천. 저는 그 숫자를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거의 60배 차이였습니다. 이건 분명 K-팝 팬덤이 조직적으로 올리는 거겠죠? 실제 방문객 수는 다를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다음 보고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개관 첫날 오후 3시 기준 코리아하우스 입장객 수 8만 7천 명입니다. 이탈리아관은 1만 2천 명이고요. 8만 7천 대 1만 2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8개월 전 한국인 담당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8개월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쓰나미가 밀라노를 집어삼키고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저희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처참한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올림픽 3일차에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3일차 아침, 저는 매일 진행되는 조직이 운영 현황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본부로 향했습니다. 밀라노의 2월 공기는 차가웠지만 올림픽 개막의 열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오륜기가 펄럭였고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축제의 흥분이 가득했죠.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설은 연극장 마시모가 평소와 달리 서류를 정리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태블릿만 올려놓고 있었고 문화관 담당 직원 3명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마시모가 태블릿을 밀어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차장님, 개막 후 3일간 각국 문화관 방문객 통계입니다. 화면에 뜬 막대 그래프를 본 순간 저는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3일간 누적 방문객 41만 명, 1일 평균 13만 7천 명. 이탈리아관 3일간 누적 방문객 5만 4천 명, 1일 평균 1만 8천 명. 코리아 하우스가 이탈리아관의 7.6배였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에서 이탈리아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문화관이 한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수치에 오류는 없습니까? 입구 센서와 수동 카운트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3% 이내입니다. 마시모가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관 1일 평균 2만 3천 명, 일본관 1만 5천 명, 미국관 3만 1천 명, 독일관 1만 2천 명. 그 어떤 나라도 코리아하우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보고였습니다. 문화관 담당 파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차장님, 현장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코리아하우스 대기줄이 현재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샘피오네 공원 입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대 6시간입니다. 6시간이요? 네. 그리고 대기줄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6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간이 의자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도시락을 싸온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코리아하우스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200m 전부터 이미 인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대기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고 한국어로 된 응원 구호를 외치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과자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할머니들도 있었죠. 코리아하우스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사무차장님, 경찰 추가 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근 도로 교통도 마비 직전이고요. 경찰을 몇 명이나 더 보내야 합니까? 최소 80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2대 상주시켜야 합니다. 어제 대기줄에서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방문객이 3명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이라니 2월에 밀라노에서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사람들이 탈수 증상으로 쓰러질 만큼 오래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코리아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왜 사람들이 6시간을 기다리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2400제곱미터라는 절반으로 줄인 공간을 한국은 기적처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국의 첨단 기술이 방문객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의 초대형 투명 디스플레이가 천장터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화면 속에서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화면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한복을 입은 아바타로 변환되어 경복궁을 거니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한쪽에서는 한국 요리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전문 셰프가 비빔밥과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이 직접 고추장을 비비며 환호하는 소리가 건물 밖까지 들렸습니다. 한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크게 뜨며 이탈리아어로 소리쳤습니다. 마마미야, 이건 나폴리 피자보다 맛있어. 그 옆에서는 K뷰티 체험존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무료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체험을 마친 이탈리아 여성들이 거울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브랜드 온라인몰에 접속해 주문을 넣고 있었죠. 저는 30분 동안 코리아하우스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출구 근처에서 한국문화관광 담당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무차장님, 혹시 공간이 좀 더 넓었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나와 차에 오르며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체험형 콘텐츠에 강하니까 초반에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림픽은 16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탈리아 문화로 돌아올 겁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6일차. 제가 두려워하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르코 비스콘티. 이탈리아 최고의 럭셔리 패션 그룹 비스콘티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3대째 밀라노에서 명품 사업을 이어온 이탈리아 패션계의 황제. 그가 올림픽 기간 자사 플래그십 매장을 위해 두오모 광장 옆 최고의 위치를 배정받은 사람이기도 했죠. 클라우디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전화기 너머로 마르코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르코? 내 매장 앞이 텅 비었어. 텅 비었다고. 올림픽 기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30%도 안 돼. 두오모 광장 최고의 자리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다 어디로 간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그 한국 건물로 갔어. 내 직원이 점심시간에 코리아하우스 앞을 지나가 봤는데 내 매장 1년치 방문객이 거기 하루에 몰리더라고. 마르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이 한국한테 그 위치를 안 줬다며. 한국은 카스텔로 쪽이라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오모 앞에 있는 내 매장 대신 15분이나 걸어서 한국 문화관에 가는 거야? 이건 위치의 문제가 아니야, 클라우디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르코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직접 비아 몬테나 폴레오네로 향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장 비싼 거리,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돌체앤가바나가 줄지어 선 유럽 명품의 심장부. 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 부유층이 몰려들어 매출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로 그 거리.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구찌 매장 앞에는 직원 3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프라다 매장에는 일본인 관광객 한 팀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마니 체험관의 VIP 라운지에는 예약자의 절반도 오지 않아서 빈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한정판 세트가 출시. 30분 만에 5,000 세트가 완판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가격이 개당 120유로. 30분 만에 60만 유로, 한화로 약 9억 원어치가 팔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제 이메일에 도착한 한 통의 첨부 파일. 발신자는 밀라노 상공회의소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밀라노 시내 주요 상권 매출 분석 중간 보고서. 저는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개막 후 6일간 밀라노 명품 거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하락. 반면 코리아하우스 입점 한국 기업들의 현장 매출 합계가 같은 기간 8,700억 원. 그리고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 뒤 한국 기업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유럽인들의 주문액이 별도로 2조 3천억 원. 6일 만에 한국 기업들이 밀라노에서 올린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거리 전체의 같은 기간 매출은 4,20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 명품 전체의 7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 비스콘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패배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클라우디아, 나 오늘 코리아하우스에 직접 가봤어. 직접이요? 응. 3시간 줄 서서 들어갔어. 비스콘티 그룹 회장이 3시간 줄을 섰다고. 내 인생에서 줄을 선 건 처음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클라우디아. 들어가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 매장 대신 거기 가는지 알겠더라고. 뭘 보셨는데요? 마르코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하나를 사는데 피부 분석부터 맞춤 제조까지 15분 만에 다 해줘. AI가 피부를 분석하고 그 자리에서 성분을 조합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장품을 만들어 주더라고. 가격이 80유로야. 마르코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비스콘티 신제품 스킨케어가 350유로인데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거야. 한국은 80유로에 맞춤 제작을 해줘. 나는 3대째 명품을 만든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보여준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의 것이었어. 명품의 본고장 밀라노에서 3대째 명품을 만들어 온 사람이 한국 제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중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른 나라에서 날아왔습니다. 올림픽 8일차, 제 휴대폰엔 아직은 번호가 떴습니다. 프랑스 9번. 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탈리 뒤부아. 코리아하우스 이야기요? 응.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 클라우디아, 나는 2년 전에 너와 똑같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나탈리가 파리 올림픽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때도 코리아하우스가 있었어. 우리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지. 에펠탑 근처 최고 위치는 프랑스 브랜드에 줬고 한국은 세느강 건너편 좀 후진 위치를 줬거든. 나탈리가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 파리 코리아하우스 1일 평균 방문객이 8만 명이었어. 프랑스관이 1만 5천 명이었고 그때 에마뉘엘이 직접 전화했어. 에마뉘엘이라는 이름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응. 올림픽 끝나고 왜 한국이 프랑스보다 인기 있었냐고 문화부 장관한테 호통을 쳤고 그 불똥이 나한테까지 튀었지. 내가 2년 전에 배운 교훈을 너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훈이 뭔데요? 한국은 문화관을 홍보 부스로 안 써. 그건 우리의 착각이야. 한국은 코리아하우스를 거대한 판매 플랫폼으로 운영해. 체험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연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 우리 유럽 국가들은 와인 시음하고 치즈 나눠주면서 분위기만 잡잖아. 한국은 분위기를 잡으면서 동시에 수조 원을 벌어가. 나탈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파리 때 우리가 올림픽 경제효과를 최종 집계했는데 한국 관련 직간접 경제효과가 전체의 51%였어. 프랑스 올림픽인데 한국이 과반을 가져간 거야. 그 보고서는 대회비로 묻혔어. 너무 창피해서. 51%. 프랑스 올림픽에서 한국이 절반 이상. 그리고 지금 밀라노에서는 그보다 더한 65%가 나오고 있다. 클라우디아, 내 충고는 이거야. 지금이라도 한국에 공간을 더 줘. 그래야 전체 올림픽이 흥행해. 한국 인파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밀라노 시내에서 밥도 먹고 호텔도 묵고 교통도 이용하잖아. 한국을 키워야 너희 이탈리아도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탈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키워야 이탈리아도 산다. 이탈리아가 준비한 올림픽에서 한국을 도와줘야 이탈리아가 이익을 본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상황인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후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에서 밀라노 올림픽의 한국 관련 경제 영향 분석에 긴급 착수했다는 공식 통보가 온 것입니다. EU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11차.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치욕적인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전날 밤 조직이 긴급 운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올림픽 전체 흥행 현황. 마시모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을 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올림픽 중간 집계 결과 전체 입장권 판매율 64%, 목표치 대비 마이너스 21%, 문화행사 참여율 목표치의 58%, 스폰서 만족도 조사 긍정 응답 47%, 조직위원장 안토니오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우리가 7년을 준비한 올림픽이 실패하고 있다고?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입장권이 안 팔린 종목이 어디입니까? 마시모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은 일찌감치 매진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노르딕 복합 등의 종목입니다. 빈 좌석이 40%를 넘깁니다. 안토니오가 물었습니다. 매진된 종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시모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토니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이 문화관 배정을 총괄했죠? 네, 이 위원장님.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봤소. 이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흥행하고 있는 곳이 한국문화관이라는 게 사실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안경을 벗으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IOC 사무총장실에서도 연락이 왔소. 코리아하우스 확장과 한국 콘텐츠 추가 편성을 권고하는 내용이오. IOC까지 한국 편을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요. 그 순간 안토니오가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한국 측에 전화하시오. 코리아하우스 공간을 원래 요청대로 4,800제곱미터로 확장하겠다고. 그리고 추가 문화행사 편성에 대해서도 협의하시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8개월 전 제가 절반으로 잘랐던 바로 그 공간을 다시 돌려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전화해서. 위원장님, 그건 조직위의 체면보다 올림픽이 중요하오. 안토니오의 한마디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10분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간을 축소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제 손으로 전화를 걸어 다시 넓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 8개월 전 한국인 담당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8개월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국올림픽문화교류단 사무실 번호를 누르는데 3번이나 실수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개월 전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바로
그 한국인 담당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올림픽 문화교류단입니다. 저는 클라우디아 모란디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네 공간을 절반으로 잘라버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말 중 가장 힘든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공간을 원래 요청하셨던 대로 4,800제곱미터로 확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문화행사 편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도, 비아냥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담당관은 조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차장님. 3일이면 준비하겠습니다. 3일.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400제곱미터를 4,800제곱미터로 2배 확장하는데 3일이면 된다고요. 이탈리아였다면 최소 한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악은 코리아하우스가 확장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말한 대로 정확히 3일 후 코리아하우스는 2배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밀라노가 폭발했습니다. 확장 첫날 코리아하우스 1일 방문객이 2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밀라노 인구가 약 140만 명인데 하루에 밀라노 시민 6명 중 1명이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합치면 방문 비율은 달라지겠지만 어찌 되었든 상식을 벗어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었습니다. 확장 이후 3일간 코리아하우스 내부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 뒤 한국 기업 온라인몰에 접속해서 결제한 금액까지 합치면 4조 7천억 원. 3일 만에 6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한국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독일에서 한스 밀러가 밀라노에 도착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수석 경제분석관, 50세의 독일인 남성으로 브뤼셀 본부에서 급파된 사람이었습니다. 한스와 저는 조직위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EU 통상총국이 작성한 밀라노 올림픽 중간 경제 분석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모란디 사무차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브뤼셀이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유럽 전역에서 한국 제품 온라인 주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00% 폭증했습니다. EU 27개국 전체에서요. 2300%요? 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시스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유럽, 잘란도, 오토 등 주요 유통 플랫폼 데이터를 전부 교차 검증했고 세관 통관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한스가 보고서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카테고리별 분석입니다. 한국산 가전제품 주문이 1400%, 뷰티 및 화장품이 3100%, 식품이 4200% 증가했습니다. 식품 4200%라는 건 올림픽 전에 한국 식품을 사본 적 없는 유럽인들이 대거 신규 구매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한 사람들의 평균 구매 단가가 340유로인데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주문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210유로입니다. 코리아하우스 방문 경험이 직접적으로 구매 단가를 62% 높이고 있어요. 한스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모란디 사무차장님, 저는 20년간 EU 통상 분석을 해왔지만 단일 국가가 국제행사 16일 만에 이 정도 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유럽에 가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올림픽이 아닙니다. 한국의 유럽 경제 상륙작전입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의 유럽 경제 상륙작전. 그리고 그 상륙의 교두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 클라우디아 모란디였습니다. 한스가 떠난 후 저는 마시모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조직이 자체적으로 경제 효과를 다시 산출하세요. 한국 관련 수치만 별도로 분리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 파생 효과, 관광 유발 효과, 브랜드 가치 변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사흘 후
마시모가 올림픽 12일차의 중간 집계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보고서 첫 장의 숫자를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림픽 12일간 한국 관련 직간접 경제효과 누적 합계 189조 원. 이탈리아 올림픽 총 준비 비용이 9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이 12일 만에 가져간 경제적 이득이 이탈리아가 7년간 투자한 금액의 21배에 달했습니다. 마시모, 이 숫자가 맞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마시모의 대답은 올림픽 첫날 제가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3번 다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시모가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무차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올림픽 기간 한국행 항공편 예약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이후 유럽 출발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870% 증가했습니다. 현재 향후 6개월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인천행 직항편은 전석 매진 상태입니다.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출발 한국행도 마찬가지고요. 6개월치가 매진이요? 네. 그리고 항공사들이 한국행 임시 증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슬롯 확보가 쉽지 않아서 웨이팅 리스트만 수만 명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에 올림픽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올림픽이 진짜 누구의 축제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은 처음부터 한국의 무대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그저 무대를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빌려주면서 무대 크기까지 절반으로 줄이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올림픽 잔여 4일. 저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직 최종 숫자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숫자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올림픽 16일차.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던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빈 경기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밀라노 시민들은 거리에서 환호했고 이탈리아 국기를 흔들며 16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직이 본부 지하 3층 보안회의실에서 최종 경제효과 보고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수석 분석관 마테오가 4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분석관이 창백해지는 보고서라니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사무차장님. 마테오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최종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전체 경제효과 총합 382조 원. 그중 한국 직간접 관련 경제효과 247조 원. 비율 64.7%.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247조 원. 이탈리아가 7년을 준비하고 9조 원을 투자한 올림픽에서 한국이 16일 만에 가져간 경제적 이득이 이탈리아 투자액의 27배였습니다. 보고서의 세부 내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현장 직접 매출 12조 4천억 원. 코리아하우스 방문 후 파생된 온라인 주문 매출 58조 원. 올림픽 기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한국 제품 추가 소비 89조 원. 한국행 관광 예약으로 인한 향후 1년간 예상 관광 수입 41조 원. 한국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47조 원. 마테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차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올림픽 기간 이탈리아가 얻은 순수 경제 효과는 약 78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78조 원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코리아하우스 방문객들이 밀라노 시내에서 소비한 숙박, 식음, 교통비입니다. 코리아하우스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밀라노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탈리아의 올림픽 수익마저도 한국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탈리가 전화로 했던 말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한국을 키워야 이탈리아도 산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공식 서한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기 하계 올림픽 개최국, 차기 동계 올림픽 개최국,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 오사카 엑스포 조직위, 그리고 그 외 14개국의 대규모 국제행사 주관 기관들. 모두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우리 행사에도 열어달라. 밀라노에서 보여준 그 기적을 우리 도시에서도 재현해달라. 한국의 콘텐츠 없이는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 8개월 전 제가 공간을 절반으로 줄이려 했던 코리아하우스가 이제는 전 세계가 쟁탈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줄을 서서 부탁하는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밀라노의 새벽 3시, 올림픽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 방향, 코리아하우스가 있던 곳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올림픽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무대를 빌려준 것이었고, 한국은 그 무대 위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빌려준 대가로 이탈리아가 받은 것은 한국이 가져간 것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대 크기를 줄이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틀 후 조직위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 안토니오를 포함한 전체 간부 1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최종 경제효과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7년 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올림픽이 이탈리아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밀라노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최종 경제효과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전체 경제효과는 382조 원입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 250조 원을 53% 초과한 수치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올림픽은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명이 미소를 짓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화면에 원형 그래프가 떴습니다. 파란색이 64.7%를 차지하고 빨간색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382조 원 중 247조 원, 전체의 64.7%가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효과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순수 경제효과 78조 원마저도 상당 부분이 코리아하우스, 방문객들의 밀라노 시내 소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멈추고 회의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발표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서에 없는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숫자가 이렇게 나온 데에는 제 책임이 큽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8개월 전 한국 측이 4,800제곱미터를 요청했을 때 저는 그것을 절반인 2,400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한국의 그 공간은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제 30년 공직 경력에서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한국 측 요청대로 공간을 배정했다면 올림픽 초반에 혼란도 없었을 것이고 전체 경제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저의 편견 때문에 이탈리아가 얻을 수 있었던 추가적인 경제 이득을 놓친 것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면 그 공은 전적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고개를 드시오. 저는 고개를 들어 위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눈빛에는 오히려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소.
사실 당신만의 편견이 아니었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지. 밀라노 올림픽은 이탈리아의 것이고 이탈리아 브랜드가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알던 세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철거가 진행 중인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성역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16일간 수백만 명의 발길이 닿았던 그 공간은 이미 반쯤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8개월 전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한국인 담당관. 작업복 위에 올림픽 조직이 통행증을 걸고 직원들과 함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시간 되십니까? 그가 장갑을 벗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8개월 전과 같은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8개월 전에 제가 공간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화가 나셨을 텐데 왜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콘텐츠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반이든 전체든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8개월 후에 후회할 거라고 하셨던 거군요. 후회라기보다는 다시 연락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8개월 전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그 공간은 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큰 것을 배운 사람은 저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차장님, 다음 올림픽에서도 코리아하우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쯤 해체된 코리아하우스를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구조물 사이로 밀라노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16일간 이 작은 공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탈리아 문화부의 한 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국제 행사는 없다. 밀라노 올림픽이 증명한 대한민국의 힘. 3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것은 247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자리를 구석에 배정해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그 태도였습니다. 불만 대신 실력으로 답한 것, 항의 대신 결과로 말한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어떤 국제 무대에서든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저, 클라우디아 모란디였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힘은 주어진 무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내용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가 무시했던 한국이 올림픽 수백조 원을 쓸어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